자, 오늘은 내부 에너지하고 연력학 1법칙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내부 에너지하고 연력학 1법칙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파트에 바로 연력학 2법칙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내부 에너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온도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온도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자, 온도라고 하는 건 물체 차가운 정도나 아니면 뜨거운 정도를 뭘로 나타낸 거야?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하고, 이렇게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분자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활발한 거야.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만큼 활발하다라는 건 얘네들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는 의미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자 운동하고, 자,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대한 언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온도는, 자, 우리가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 또 하나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체계죠? 그죠? 그래서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에 끓는 점을 얼마로 잡아요? 100도, 그지? 0도씨 1기압이라고 할까? 다시.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정했을 때 녹는 점이 물에 녹는 점, 얼음에 녹는 점이 0도씨,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해놓고 얘네들을 백등분한 것이 바로 섭씨 온도예요. 스웨덴 물리학자 셀시우스의 이름을 따서 섭씨 온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절대 온도는 과학적인 온도 체계로 우리가 분자 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그럼 절대 온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절대 온도를 알려면요. 기체 분자들하고 그다음에 운동의 상관관계를 아는 기체 분자 부피에 해당하는 온도의 그래프를 좀 알아야 됩니다. X축에 해당하는 게 온도고요. Y축에 해당하는 게 기체 부피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그렸을 때 내가 그래프 선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축을 온도라고 하고 도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도씨예요.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게 부피라고 할게요. 부피라고 하면 자 내가 0도씨에서 부피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0도씨 때 부피를 V0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떤 선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앞쪽에는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요. 자 대부분의 모든 기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이렇게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지다가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기죠. 이렇게 0이 되는 지점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지점이 부피가 없는 상태. 근데 사실은 부피가 없기가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부피가 없는 거는 불가능한데 마이너스 273.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는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고 이 온도가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기체 부피가 딱 0이 되는 이 온도. 그럼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유가 기체 분자가 뭘 가지고 있어?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기체 부피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가 0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 하지만 이론상으로 실제 기체가 아니라 이론상으로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하고 얘를 절대 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영도는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 즉 분자 운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멈춘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대 0도라고 한다. 그럼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니까 0도씨, 여기 0도씨, 도씨를 안 썼네? 이 0도씨였을 때는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273켈빈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증가하는데 이때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관계에 관한 식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라지 t라고 쓰고요. 섭씨 온도는 스몰 t라고 했을 때 273.15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온도 체계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온도 체계지만 절대 용도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보면은 자, 모든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점선이 좀 보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려면 위에가 더 올라가서 점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점선이 되는 이유는 자 여기까지는 기체가 맞아요. 근데 기체로 온도를 계속 낮추면 실질적으로 기체들이 뭘로 바뀌어?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체가 모두 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자 이상적인 기체만 이런 식으로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 기체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자, 내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이 분자들의 운동은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절대 온도라고 해서 이 과학적 온도 체계의 속도가 계속 증가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알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됐을 때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어떤 물체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열이라고 하고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무슨 양이라고 한다? 열의 양이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열량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내리자면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미리 알아두고 갈게요. 자, 그럼 열평형 상태 봅시다. 자,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자, 열이 이동을 해서 두 물체 온도가 똑같아진 상태. 이거를 바로 뭐라고 부른다?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요,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것이고, 저온의 물체는 분자 운동이 둔했을 것인데, 그때 뭐가 이동을 한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이동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에너지를 준다면 굳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고온의 물체는요. 지금 여기 온도가 어떤 상태예요? 높은 상태라고 해서 TH라고 쓸게요. 뜨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거는 온도가 낮으니까 TL이라고 쓸게요. 로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은 물체하고 뜨거운 물체가 두 개가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높은 물체는요. 온도가 내려갔죠.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구나? 열을 잃었구나. 그래서 높은 온도의 물체는요. 무슨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잃은 열의 양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잃은 열량이 생기겠지. 그러면 잃은 열량을 식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화원에서 4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Q는 CM 델타 T로서 자, Q는 열량을 측정하는 값이고요. C는 비열이고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잃은 열량은요, 어디에 비례합니까?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에 비례해요. 자, 그래서 잃은 열량이 생기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무슨 열의 양이 생길까요? 얘네들은 그러면 얻은 열량이 생기겠죠. 그러면 얻은 열량도 똑같이 식은 어떻게 써? Q는 CM 델타 T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얻은 열량하고 잃은 열량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값은 어떨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같을 수밖에 없을까? 얘네들은. 당연하죠. 내가 잃은 값이 제가 얻었으니까요. 중간에 열이 어디 새 나가지 않으면 둘 사이의 관계니까 한 사람이 잃으면 다른 한 사람은 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맞 꽂히는 거랑 똑같지 뭐.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열이 계속 이동을 하다가 고온에서 저온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다가 자, 어떻게 됐어? 온도가 같은 지점이 생겼죠? 이렇게 온도가 같은 지점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도달이 되는 순간 자,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졌으니까 더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아, 온도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동하는 열의 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지? 열량이 이동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열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이동한 열량이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뭐냐면 열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동한 열량이 같은 게 열량 보존 법칙.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연력학 1법칙은요. 어떤 물체 A하고 B가 열평형을 이루어서 온도가 같고 그 다음에 또 A하고 C가 열평형을 이루어서 온도가 같아요. 굳이 따로 써볼까요? A하고 B가 같고요. A하고 C가 같아요. 그러면 보이죠?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될까요? B하고 C가 온도가 같아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건가요? 네,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하긴 하지만 연력학 0법칙은요, 맨 처음에 발견된 법칙은 아니에요. 1법칙, 2법칙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중간에 알게 됐는데 이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1 앞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기본이 되는 이 연력학 0법칙은요, 자, 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냐? 온도의 기준이 되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누가 기준인 거야, 여기서는? A가 기준인 거지. 그럼 이 기준이 되는 얘를 뭐로 잡으면 됩니까? 온도계로 잡으면 되겠지 뭐. 그래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런 가능하게 하는 법칙이 바로 연력학 0법칙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기준이 되는 물체가 있어서 자, 온도를 측정 가능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절대 온도 봅시다. 절대 온도하고 기체 내부 에너지의 상관관계인데 방금 내부 에너지를 절대 온도로만 설명을 했어요. 섭씨 온도로는 설명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내부 에너지 보죠.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는요. 자, 물질 구성하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포텐셜 에너지 간단하게 나 EP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쓸게요. 앞에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할 때 다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U라고요.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이상기체라고 그래서 밑에 써 있는데, 자, 분자 크기가 매우 작고, 첫 번째, 분자 크기가 매우 작고,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인력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체야? 무시할 수 있는 기체야. 그래서 분자 크기가 매우 작고, 분자 사이의 인력도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상기체 기억한 김에 아예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 분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부피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서 0까지 갈 수 있다. 분자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분자 사이에 뭐도 무시할 수 있어? 인력도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뭐도 없다? 반발력도 무시합니다. 자, 반발력도 무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굉장히 작은 기체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모자라니까 조금 더 쓸게요. 자, 이상 기체는 우리가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하는 기체로요, 분자 크기를 무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무슨 충돌을 하냐면, 탄성 충돌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기체가 아니에요. 아이디얼 가스라고 해서 IG라고 표시를 하는데 실제 기체와는 다른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얘는 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요. 앞쪽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서로 바꿔 갖고 가니까 얘 운동 에너지는 손실이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들은 상태 변화를 하지 않아요. 아까 앞쪽에서 절대 온도 얘기를 했을 때 설명했는데 부피가 실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분자 크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0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분자 크기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죠. 분자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야? 분자 크기를 생각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자 크기를 무시하겠다. 이런 의미고 분자 사이의 인력도 무시하고 반발력도 무시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기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기체라고는 할 수가 없어. 실제 기체는 가까이 오면 밀어내려고 하고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거든. 그래서 크기를 무시할 수도 없는데 인력이나 반발력도 무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상기체는 크기도 인력도 반발력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이상적인 기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자 상태 변화도 안 해.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고체나 액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어. 왜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mgh잖아? 그지? 근데 질량이 너무 적은 거야 얘네들이. 질량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지. 0에 수렴해. 그러면 얘 중력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실제 기체도 사실은 중력에 크게 영향은 없어. 그지? 크게 영향은 없어서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얼마라고? 거의 질량이 0에 가까워. 그럼 0에 가깝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안 받지. 그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다?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EP.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부 에너지가 어디에만 비례하는 관계야 결국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네. 따라서 얘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네. 내부 에너지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상 기체들 같은 경우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매우 작아서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0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총합 어떻게 한 거와 같다? 더한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나 했더니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물리 원에는 안 나오는 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써줄 거예요. 자, 어떻게 쓸 거냐? EK는요. 운동 에너지의 값은 2분의 3KT라고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3K는 상수값으로 크게 중요한 값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 상관관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온도가 지금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도 커지는 거지. 왜? 내부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한다고 또 그랬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하지.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실린더 보도록 할게요. 피스톤 안에다가 내 기체 분자를 집어넣었어. 온도가 낮은 상태니까 분자 운동이 느리죠. 그래서 분자 운동을 뭘로 표시했냐면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실정이냐? 온도가 올라가게 됐더니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활발해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고 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화살표 길이가 어떻게 됐나요? 길어졌네요. 뭐. 그래서 분자 운동이 빠르면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를 U라고 할 때, 자, 이 EK 바라고 하는 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기체 분자 몇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냐면,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왜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불리우냐면, 여러분들은 이건 아직은 안 배웠는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체 분자는요, 온도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속도는 같을 수가 없고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뭐가 달라져? 여기가 Y축이 분자수고, X축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예요. 여기가 0인데, 만약에 500켈빈 정도 되는 애들의 분자 운동 속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요, 1000켈빈에 해당하는 애는요,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속도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왜?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분자 속도가 0부터 해서 저기 오른쪽 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자들이 속도를 가지고 있어. 온도가 같다고 다 속도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각의 속도들을 다 더해서 기체 분자 수로 나눠진 게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여기서 보면은 입자가 지금 몇 개 있나 대충 쉬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그럼 10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한 개 분자에 몇 배를 해주면 돼? 10배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n이 기체 분자수입니다. 그래서 분자수와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곱한 값에 내부 에너지가 어떻다? 비례한다. 라는 식이 나오고,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누구랑 비례해? 온도랑 비례한다며, 그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다 됐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겨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가 하는 일 보죠. 기체가 하는 일은 내가 필기를 미리 좀 해놨네요. 좀 지우고 할까요? 어차피 다 쓸 거긴 하지만. 자, 봅시다. 자,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부피 델타 V만큼 팽창하게 됐을 때 기체는 외부의 W만큼 일을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아까 내부 에너지는요. 어디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죠. 자, 내가 이렇게 피스톤에다가 기체를 담아 놓을 거야. 여기다가 이제 기체가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는 무슨 기체? 아까 얘기했던 이상기체. 자, 이 이상기체에다가 자, 온도를 올려서 가열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 거예요. 그죠? 기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니까? 활발하니까. 그러면서 원래 있던 피스톤을 어떻게 할까? 바깥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부피를 V1, 나중 부피를 V2가 될 만큼 피스톤을 어떻게 한 거야? 밀어낸 거야. 언제까지 밀어내냐면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대기의 압력이, 대기압이라고 할게. 서로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밀어낼 거예요. 천천히 일정한 속력으로. 그럼 이렇게 밀게 됐을 때, 자, 내가 지금 칠한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죠? 보이죠?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내가 기체가 한 일의 양을 측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시를 했어? 일은 힘하고 이동거리를 곱했지.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를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의 한 일의 양은 줄로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압력이라는 P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하고 일값을 좀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P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때 기체가 풍선 속에다가 갇혀서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봅시다. 그럼 풍선 속에 갇힌 기체들은요, 풍선 안쪽 벽에 충돌을 계속 하겠지. 그러면서, 자, 풍선 벽이 바깥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팽팽하게 동그랗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체가 F 힘으로 풍선 벽에 충돌할 때 풍선 벽 표면 A에 작용하는 압력. 그러면은 표면적 A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돼?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압력에 관한 식은 이렇게 돼요. P는 단면적분의 힘의 크기. 자,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 압력이죠. 그 다음에 단면적 A. 이 단면적에 작용하는 F. 힘의 크기입니다. 보이죠? 자, 그럼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기체 분자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라 캡슐 하나에도 여기 있는 기체 다 들어가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풍선의 크기는요, 뭘 의미하느냐? 기체가 운동하는 공간의 부피야. 기체가 운동하는 무슨 부피? 공간의 부피.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어디까지야, 너네 집에서?
말 그대로. 너네 집 공간까진 다 돌아다니잖아. 그지? 옆집까지 못 가잖아. 마찬가지야. 기체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지? 그 공간의 부피가 풍선의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기체 분자 종류에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분자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자, 기체가 운동하는 공간의 부피가 바로 풍선 크기가 되는 건데, 이 풍선 크기에서 이 벽면을 밀어내는 힘, 단면적 A인 이 공간에 힘을 주게 되면 우리는 뭘 갖게 되는 거야? 압력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야. 보이죠? 근데 이 식 많이 안 쓰고요. 무슨 식을 많이 쓸 거냐면 힘 쓸 거야, 힘. 그럼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그럼 기체가 갖게 되는 힘은 얼마야? 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면적 곱해주면 돼.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식으로 바꾸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일을 정의해보자. 자, 그럼 기체가 하는 일 W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 기체가 하는 일은 기체가 준 F에다가 자, 힘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었어. 그럼 이게 거리잖아, 델타 L이. 보이지? 피스톤을 민 거리가 델타 L이야. 힘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델타 L만큼 밀었는데 이 F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F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아까 PA라며. 그치? 방금 얘기했잖아. 압력하고 뭐 곱하라고 그랬어? 단면적. 그럼 압력하고 단면적 곱하고 그 다음에 델타 L을 곱하는데 와 이거 아는 거다. 단면적에다가 길이 곱하면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원통형의 부피 아닌가? 그림을 굳이 그려볼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원통형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 A가 단면적이고 길이가 요만큼 L인 거잖아.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인 거 아니야? 델타 L? 그지? 그럼 이거 뭐니 얘들아? 부피지. 델타 V. 그지? 델타 V에 뭘 갖게 되는 거야? 부피 값을 갖게 되는 거야. 단면적하고. 그러면 식이 바뀌죠. 그죠? 식이 바뀌어서 P 곱하기 델타 V로 돼서 요게 바로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누가 한 일? 기체가 한 일. P 델타 V. 이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어떻게 주면 될까? 빼주면 되겠네. 그럼 이 델타 V 값이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 델타 V가 0보다 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델타 V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0보다 큰 경우는 얘가 플러스 값일 땐 거지. 플러스 값일 때는 자 V1이 더 크니 V2가 더 크니 V2가 더 큰 거야. 나중 부피가 더 큰 거야. 그러면 V1보다는 V2가 크게 되니까 나중에 부피가 커졌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때는 피스톤을 밀었으니까 기체가 뭐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델타 V 값이 0이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아 줄어드는 거야 기체 부피가. 왜 줄어들었어? 피스톤한테 눌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체가 뭘 했다고 그래?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일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일을 함. 이때는 델타 V 값이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이게 V2고 이게 V1으로 거꾸로 역행해서 들어가잖아? 그럼 이때는 2를 받은 거야. 그러면 델타 V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기체가 하는 일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기체가 한 일, 지금 방금 구했어요. 기체가 한 일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체 압력 P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델타 V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거 없어요? W는 P 델타 V. 끝이에요. 됐죠? 자, 그럼 기체 부피 변화하고 외부의 한 일의 관계 좀 보도록 하죠. 여기는 그냥 필기해놓은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기체 부피 변화. 내가 얘네들을 똑같은 실린더에다가 같은 양의 기체를 집어넣고 하나는 더운 물, 하나는 얼음물에다가 피스톤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더운 물에다 넣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기 뒤에 있는 점선 보이죠, 여러분들? 요 점선들 개수가 많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한 거예요. 대충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거 확인하세요. 문제 풀 때도. 자,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많은 애들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활발해지고 있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델타 V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0보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해서 피스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밀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죠? 그래서 자, 주변에 있는 이 점선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자, 분자 운동이 둔해지게 돼서 처음 부피보다 값이 작아지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고 그러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줄어드는 거겠죠. 자, 그럼 기체 압력과 부피 그래프, PV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V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첫 번째는 압력이 어떤 상태예요? 일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압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때 PV 값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V가 V1이 V2가 되면서 화살표 방향을 좀 표시해야 돼요. 잘 안 보이나요? 자, 화살표 방향을 표시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이죠? 오른쪽으로. 이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V1이 V2보다 작은 상태, 즉 부피가 어떻게 된 상태야? 델타 V가 0보다 커서 자, PV 값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P 델타 V가 0보다 큰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0보다 큰 상태로 W가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델타 V도 플러스 값,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결국 얘는 뭘 한 거야? 일을 한 겁니다. 일을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내가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더 작아졌어요. 압축이 된 거죠. 그래서 압축이 돼가지고 부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압축이 돼서 부피가 증가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실린더든 뭐든 간에 이 공간 안에 요렇게 안에다가 기체가 들어있잖아요. 이때 기체 몰수는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양이 일정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양은 똑같은데 요 상관관계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이상기체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화학 시간에 한 번씩 했었을 겁니다. PV는 nRT. 보이죠? 그래서 이 PV는 nRT 식에 의하면 요 n 값이 어떻다고 그랬어 지금? 일정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PV 값이 어디에 비례합니까? 절대 온도 T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커지게 되면 PV 값이 커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첫 번째 그래프는 PV 값의 P 값이 일정한 거죠.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이냐? 온도가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P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PV1이랑 PV2랑 누가 곱하면 값이 커요. PV2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PV1이었을 때 온도가 T1일 때 PV2의 온도가 T2라고 한다면 온도가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왜?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PV가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고요. 이런 상관관계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압축이 돼 있죠? 그럼 PV 값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럼 PV 값 아까 요 값이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PV 값이 바로 이 곱한 값이 면적인데 이 면적이 바로 뭘 나타낸다? 온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PV 값이 계산을 했는데 부피값이 줄어들었어요. 델타 V가 줄어들었으면 얘가 W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가 돼서 자, 일을 한 거다 받은 거다? 받은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에 있는 PV는 nRT.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 선을 좀 따서 그려야 돼요. 직선으로 좀 내릴게요. 모서리에. 여기도 하나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맨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여기를 파란색으로 넓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은요, 1을 한 값이에요. 밑에 면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1을 한 거래 받은 거라 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1을 한 거. 그래서 1을 한 값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빨간색 표시해 볼까요? 반대 방향으로는 되돌아왔죠. 그럼 되돌아오게 되면 가로로 할까? 가로로 되는 이 빨간색 면적은 여러분 뭘 한 건가요? 일을 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죠? 얘는 일을 받았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일을 했어요. 누가 더 큰가요? 일한 양이 커요? 받은 양이 커요? 일을 한 게 더 크죠. 그럼 결국에는 일을 한 거죠. 어디만큼?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만큼. 보여요? 그래서 노랗게 칠해진 만큼 일을 한 건데 이렇게 한 바퀴, 순환 과정 한 바퀴를 돌아서 1회에 200줄의 일을 했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5회 일을 했으면 몇 줄의 일을 한 거야? 100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상관관계 좀 볼게요. 자, 부피가 늘어나면서 기체가 한 일은 W 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W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자, 즉 델타 V가 플러스면요. W도 플러스 값이고요. 델타 V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값이면 W 값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압축과 팽창을 계속 거듭하는 순환 과정에서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기체가 한 일입니다. 요 넓이가 기체가 한 일과 같아요. 자, 그럼 열기관 보도록 하죠. 자, 열기관이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일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역학적 일로 바꾸는데 이를 100%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100% 바꾸는 건 안 되고 적당량은 바꿀 수 있어. 적당량은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에너지 관계를 100% 전환은 안 됩니다. 거꾸로 역학적인 일을 열에너지로 100%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열에너지 자체가 역학적 일로 100% 전환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적당량을 바꿀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이고요. 열을 가해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든지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디젤기관, 스털링 엔진 이런 것들이 다 열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기관의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열기관 표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열기관에는요, 연료를 태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기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고 이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서 뭘 돌리게 됩니까? 피스톤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돌려서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역학적인 일. 그래서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 쉽게 하면 뭘로 바꾸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이거 두 가지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열기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연력학 1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뭐 많이 써있죠? 자, 연력학 1법칙 볼게요. 기체에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으면 기체 온도나 부피가 바뀌어요. 기체 온도나 부피가 바뀌는데 이때 먼저 냉각할 때랑 가열할 때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기체를 가열을 시켰습니다. 가열했다라는 거는 열을 준 거죠. 그죠? 그럼 열을 주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지. 그지? 그러면 온도와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에 있는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외부에 뭘 하게 됩니까? 1이라는 걸 하겠죠. W 값도 0보다 크겠구나. 그러면 V도 뭐보다 크겠구나? 0보다 크겠구나.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자, 냉각을 시켜서 온도를 낮춘 거예요. 자, 온도를 낮췄으니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도 줄어들었으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겠죠. 그래서 W가 0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건데 요런 상관관계를 알고 밑에 있는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하는 그림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 자, 기체를 가열하게 됐을 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 Q만큼 열을 준 겁니다. 이렇게 가열한 거예요. 가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기체가 한 일도 생기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량을 100이라는 값을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한 70만큼 증가했다고 했을 때 일은 얼마나 했을까요? 30이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준 만큼이랑 받은 만큼이랑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30만큼 일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장치, 기계적 장치를 놓고 뭐 터빈을 돌렸다든지 해가지고 일을 30만큼 했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가한 열량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기체가 한 일의 상관관계가 어디처럼 돼? 아래쪽에 있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처럼 되는데 이 식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쓸 거니까 잊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따로 외우려고 노력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법칙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들어간 에너지, 다 쓴 에너지,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 어때? 다 합친 게 같은 거지, 그지? 들어간 것, 인풋, 아웃풋이 같은 거야. 인풋, 아웃풋. 들어가고 나간 게 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전체 에너지 양은요, 뭐 어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요 값을 알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Q 값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라는 뜻이고요. 델타 U 값이 플러스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뜻이며 W 값이 플러스면요, 기체는 일을 받은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지 아까? 함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Q값이 마이너스면 열을 흡수한 게 아니라 방출한 것이고요. 델타 U값이 마이너스면 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W값도 마이너스가 되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받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체가 열을 흡수한 경우에는 델타 U 값이 뭐다? 0보다 크다. 열을 흡수한대. 아, 이거 무슨 값이라고? 플러스다. 그 다음에 열을 방출했네? 내보낸 거지? 그러면 Q값이 얼마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연력학 1법칙은 제1법칙은 열하고 일이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그 양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뭐랑 같은 것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얘랑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어. 자, 그러면 밑에 보도록 하죠. 연력학 과정에 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1대1 대1대1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큐에 다 설명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PV 그래프의 해석 과정을 하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따로 그렸고요.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에다가 적어서 책에다가 꼭 붙여 놓으시기 바래요. 요 그래프. 그래서 PV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인데 연력학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뭐냐 물어본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PV 그래프를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관한 식을 조금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피스톤 안에 넣는 이상기체를 가지고 적용되는 식인데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요 기체의 양이야. 기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기체 양이 일정하면 얘 값은 우리가 일정함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0이 아니라 이제 일정하다 생각하니까 상수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도 R 그래서 얘도 일정한 값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면 PV가 어디에 비례? 온도, 절대 온도 T에 비례. 그래서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PV 값이 크면 절대 온도가 크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크면 뭐가 큰 거야? 내부 에너지가 변화량이 큰 겁니다. 요게 그래서 같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래프상에서 온도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등온선이라고 여기 점선 있는 게 바로 등온선 그래프입니다. 요 까만색 점선이 무슨 선? 등온선. 온도가 같은 선인데 위에를 이거를 온도를 우리가 T2라고 하고 아래쪽을 T1이라고 한다면 누가 온도가 높은 거냐? T2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PV 값이 크면 온도가 어떻다고요? 높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래프 볼게요. D하고 E를 봤더니 뭐가 똑같아? 부피가 똑같아. 부피가 똑같은데 압력 누가 더 크니? 아, 이 D가 더 크네. 그지? D가 압력이 더 크니까 D가 P 값이 더 커서 PV 값 전체가 큰 거야. 그지? 전체가 크니까 온도가 높고 T2가 따라서 온도가 더 높은 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한 바퀴 도는 순환 과정. 이 순환 과정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B, C, D, E 여기까지만 한 바퀴예요? 아니요. A, B, C, D, E, A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우리가 2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았을 때 한 일의 양은 여기 그래프 아래에 뭐가 됩니까? 면적이 되죠. 그냥 안에다 쓸까요? 자,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바퀴 1회 순환했을 때 한 일의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까먹지 말고. 자, 그러면 적용시켜 봅시다. 자, 먼저 내가 이 PV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과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등압, 등적, 등온,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과정. 그래서 모두 이렇게 5가지 과정을 나타내서 그래프를 한 번에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책에 있는 거는 다 따로따로 등압 과정, 등적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단열 압축 과정, 이렇게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모두 다 따로따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다 설명을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설명을 할 건데, 등압 과정부터 먼저 차근차근 찾아서 봅시다. 자, 등압 과정은 B에서 C로 되는 과정이래요. 찾아볼까요? 여기죠. 압력이 어때요? 일정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에서 A로 되는 과정도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네요. 그런데 부피가 변했어요. 그죠? B에서 C로 되는 건요. 자, 봅시다. B에서 C로 됐을 때는 부피가 오른쪽으로 V1에서 V2가 됐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거든. 근데 여러분 까먹지 말자. 이 W 값 어떻게 측정했더라? W는 2라는 양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 다시 하면 어떻게 돼? P 델타 V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여러분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좀 표시를 할게요, 여기다가.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했을 때, 자, Q 값이 플러스면 열을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 델타 U가 플러스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W 값이 플러스면 일을 어떻게 했다? 기체가 일을 했다. 그치? 일을 함.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값이 마이너스면 열을 어떻게 했다? 방출했다. 델타 U값이 마이너스며 열을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 W값이 마이너스, 흡수가 아니라 감소. 미안.
델타 U가 마이너스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W가 마이너스면 이를 받음. 요렇게 표시를 했지. 자, 그러면 요 상관관계를 알고 등합과정 두 가지를 먼저 적용을 시켜보자. B에서 C가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등합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일정한 과정이죠? P가 일정한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한데 델타 V가 B에서 C로 됐을 때는 델타 V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델타 V, P 델타 V가 어떻게 됐어? PV 값이 커졌지. 델타 V가 커졌으니까. 자, 그러면 P 델타 V가 커졌으니까 얘는 2를 했고요. 자, 그러면 PV 값이 커졌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PV 값이 커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되는 것이다?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물체는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2에서 A로 되는 과정이에요. 2에서 A 되는 과정. 보이죠? 여기서는 델타 V 값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가서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니까 자, 부피 값이 줄어들었고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자, 그럼 표시합시다. W 값이 마이너스 1을 받았죠? 자, 1을 받았는데 내부 에너지도 감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예시가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놓고, 여기 공기밖에 없어요. 고무풍선을 갖다 하나 놓읍시다. 이렇게 뭐 쳐져 있겠지? 고무풍선을 하나 이렇게 껴놨어. 그래 놓고 여기를 가열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선이 부풀겠죠. 어떻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그럼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압력과 밖에 있는 압력은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안에 있는 기체 압력과 밖에 있는 뭐가 같은 거예요? 대기압이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압력이 같은 상태로 P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굳이 써놓을게요. P 값은 어떤 상태? 일정. 색깔 다른 걸로 할까? V만 바뀐 거야. 그래서 P는 어떤 상태? 일정한 상태입니다. 압력은 일정한 상태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피가 커졌죠. 그러면 부피가 커져서 기체를 밀어냈는데 기체를 밀어내면서 내부 에너지도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등압 과정. 이게 식었을 때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을 경우에요.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자, 두 번째는 등적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등적 과정은 뭘까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뭐가요? 부피가요. 그래서 V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V 값이 얼마예요? 0이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되지? 델타 V가 0이니까 2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W도 0이야. 아, 그렇구나. W가 0이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안 했어. 그럼 일을 안 해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 두 개를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요? A에서 B로 되는 과정 하나 있고 D에서 E로 되는 과정 하나 있네요. 등적이라고 그래서 V1으로 일정, V3로 일정. 보이나요?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서 찾아보자. 어떻게? 자, 먼저 어디에서 어디 가는 과정? A에서 B 가는 과정 봤다. A에서 B 가는 과정을 봤더니 부피가 안 변해서 일은 안 했는데 자, PV 값이 어떻게 됐어? 커졌어. 뭐가 커졌거든? 압력이 커졌거든. 이번에는 압력이 커졌어. 그러면 PV 값 크면 온도도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까먹으면 안 돼. 봐봐. PV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돼? 증가해. 내부 에너지 증가했대. 그럼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구나. 아, 가열한 거를 어디다 썼어?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 썼어. 그지?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D에서
2로 되는 과정이야. D에서 2로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D에서 2로 되는 과정은 내가 P 값이 줄어들었지. 그럼 온도가 줄어들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왜 감소했나 봤더니 열을 어떻게 했어? 방출했어. 마이너스. 아, 그렇군. 그러면 이런 예시는 뭐가 있을까? 이런 예시로 얘는 어떤 예시? 압력솥. 아, 압력솥은 왜요? 압력밥솥은요, 내가 요렇게 압력밥솥에다가 추를 요렇게 매달아놓고 딸랑딸랑 밑에 가열을 해봐요. 근데 이게 너무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뚜껑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그럼 기체 부피는 계속 어떤 상태야? 일정한 상태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 얘를 가열하게 되니까 지금과 같은 등적 과정이 생기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가해준 열을 몽땅 다 어디다 썼어요? 델타 Q만큼 가해줬잖아. 이 델타 Q만큼 가해준 걸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쓴 거야.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등온 과정 봅시다. 그래서 같은 거, 압력이 같은 거, 부피가 같은 거, 온도가 같은 거. 그러면 등온 과정은 여러분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거지. 그렇지.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럼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안 변했거든? 그럼 온도가 안 변하면 뭐가 0일까요? 그렇죠. 델타 T가 0이면 결국에는 뭐가 안 바뀌어? 뭐가? 아, 내부 에너지가 안 바뀌어. 델타 U가 0이야. 아, 그렇군. 그러면 델타 U가 0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다 이제 0인 거를 지워. 델타 U 값이 0이야. 내부 에너지 안 변해. 내부 에너지를 안 변한 상태에서 자, 등온 과정 찾아봐. 등온 과정에 어디를 찾을 거냐? 여기 찾을 거야. C에서 D 과정 보이죠? C에서 D 과정을 찾을 것이고 그게 등온 과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C에서 D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에서 C로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거 요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두 과정을 따로따로 보도록 할게. 먼저 C에서 D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여러분? 증가했지, 그지? 그러면 이때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델타 V가 커졌으니까 2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V 값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조건이 뭐였어? 델타 U가 0이라며. 아, 그럼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지? 내부 에너지도 0이구나. 요거를 쓰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W가 플러스인데 여기는 0이라며. 그러면 Q 값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뭘로 한 거야?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한 거야. 흡수한 열을 몽땅 다 일하는 데만 쓴 거야. 딴 데는 쓴 거 안 쓴 거? 딴 데는 안 쓴 거지. 됐나?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는 델타 V 값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야. D에서 C 과정이 어딘데? 찾아봐. D에서 C 과정. 거꾸로 갔지, 그지? 아, 그럼 부피가 슉 줄어들었네. 그지? 그럼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표시할까? 일을 한 게 아니라 받았어. 자, 그래서 2를 받아가지고 V값이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온도랑 내부 에너지는 안 변할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돼? 열을 몽땅 다 방출해야 되는구나.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열 팽창 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 팽창 C에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2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C에서 2로 가는 과정인데 C에서 2로 가는 과정 봅시다. C에서 2. 여기죠, 그죠?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선을 좀 하나 그려볼게. 굵게. 파란색으로 그냥 그릴게. C에서 2로 가는 과정. 여기 보이죠? 굳이 선을 하나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C에서 2로 가는 과정을 그렸더니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요 방향으로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에서 2로 가는 과정 봅시다. 얘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합니다. 델타 V가 커지는데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무슨 과정이래요? 아까는 이거 등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과정? 단열 과정. 단열 과정. 이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Q 값이 0이에요, 여러분. 열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열 과정은 열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Q 값이 0인 상태입니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Q 값이 0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단열이라고 해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변하고 열을 왔다 갔다 출입하지 않은 상태야. 자, 그러면 Q값이 0이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C에서 E는 분명히 부피가 컸으니까 2를 했어. 2를 했는데 더해서 0이 나와야 돼. 아, 2를 했기 때문에 기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구나? 낮아졌구나. 온도가 떨어졌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델타 V 값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부피가 줄었지. 어떻게? 2에서 C로 갔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갔으니까 부피가 줄은 거잖아, 왼쪽으로. 그러면 부피가 줄었으니까 2를 한 게 아니라 2를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받았지. 그럼 열을 받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2를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더해서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됐나요? 그럼 요거에 대한 예시들 간단하게 볼까요? 단열 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Q값이 0이라고 그랬죠? 그 예를 들면 뭐 있냐면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볼 때, 입을 오므리고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불 때, 호하고 입김을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내 입안에 있는 온도보다 어떻게 돼? 낮은 온도로 나오죠? 왜냐하면 입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다 뚜껑 열 때, 입구의 주변이 김설이거든요. 차가운 사이다 뚜껑. 그래서 사이다 뚜껑을 열 때 입구 주변에 김이 서려요. 그래서 김 서려가지고 얘네들이 뚜껑을 딱 따는 순간에 여기 주변에 뿌옇게 김이 잠깐 서리거든요. 이게 단열 팽창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김이 서리게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가 된 거지. 온도가 떨어져서. 자,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의 가장 특이한 예, 두 개 봤죠? 이번에는 단열 압축의 특이한 예시 볼게요. 무슨 예시가 있냐면 자전거 바퀴에 빠르게 공기 넣을 때 이때 빠르게 공기 넣으면 단열 압축이 돼가지고 자전거 바퀴가 온도가 살짝 따뜻해져요.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예시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어떻게 된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